근데 이제 저는 아까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최승원경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교의 그러니까 그 최승원경이라는 불경 자체에 그 의학 관련 내용이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독경하면서 의학 지식을 습득한 승려들이 일종의 의사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사실 조금 뭐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에도 시대 후반기나 에도 시대 중후반기에 그런 그러니까 신식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층 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주로 그 승려들을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때 당시에도 이 승려들이라는 게 단지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 통괄하는 일종의 뭐 지역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의 역할 중에 일종으로 또 의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승려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완전히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좀 승려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미신적인 측면이 있었기 음, 때문에 이런 종교를 활용을 해서 역병을 뭔가 빨리 헤쳐나가길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종교 단체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교회라든가 사찰, 절에 가보면 그 코로나 역경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실 기도 뭐 이건 약간 비종교인의 어떤 발언으로 하자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병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조차도 의학 기술이 발전되는 현대조차도 뭔가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 그 마음은 동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승려들이 뭔가 의학 지식이 있고 의료를 했고 이런 것도 맥락도 중요하지만 그 뭔가 바람, 신이라는 어떤 신이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무서운 어떤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게 참 그 닮아 있다라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저는 그거 아까 관련해서 그 뭐지? 전 사실 이게 되게 지금 태왕님이 어 뭐랄까 약간 좀 미신적인 건데 그게 지금도 좀 사람들의 마음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여기 개도님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그 당시 사찰이 교육기관 역할도 했으니까 해상환경 읽고 이러는 게 이제 어떤 의료 행위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그거를 그런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에 퍼뜨리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개도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여기 나온 조정의 대응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 겹쳐 있긴 하겠지만 되게 현실적인 조치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 뇌피셜이니까 40%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형님 말한 것처럼 대기근이 올 가능성도 농후하고 그 와중에 고위 관직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무천왕은 원래 정권 그 권력 기반이 약했던 사람이고 제 생각이면 이런 상황이면은 일본은 완전 카오스거든요. 권력의 공백이 있고 사람들이 기아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고 누구 걸리면 다 죽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 사실 반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하여튼 뭔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기록으로는 그런 상황은 안 나타나고 이렇게 일본 조정이 차근차근 대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억울한 옥살이 기록을 살펴서 사면형을 내리거나 아니면 역모 혐의로 죽은 여러 황족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거는 이제 명분은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의 원기나 이런 것도 쫓아내기 위한 거다라고 명분을 삼지만 만약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권력기관의 공격도 생기고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불만을 모여서 터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평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폭탄이다가 이런 카오스 시기에는 작동하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역모 혐의로 죽은 황실들의 이런 후손이나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보건 조치를 시켜주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지게 하고 그리고 산천에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내게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조치를 취하고 기도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나 이런 고위 관직자, 하여튼 그런 공식 기구, 권력 기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뭐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정부가 하는 것도 없이 다 죽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게 하면 낫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확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기적인 것이나 아니면 불교적인 것을 통한 대응은 정부가 그걸 선점하는 거죠. 사람들의 민심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역병에 맞선 일본의 대응이 저도 처음 보면서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처용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진짜 그렇게 중요했나 싶기도 한데 뭐 저기 그냥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받아올 수도 있지만 권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자기가 이런 상황을 컨트롤하고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주도를 해나가는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 이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든 생각이 여기 지금 네. 1, 2, 3, 4번에 나오는 조치들을 보면 되게 네. 즉각적이고 좀 빠른 느낌이거든요, 대응이. 이걸 그렇죠. 보면은, 발표 중에 이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근현대에 이제 이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되게 엄청 큰 사건으로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권력 공백은 있어도 행정 공백이 크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이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행정이 움직여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어땠는지 저야 뭐 일본 고대사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일본 고대사 학계에서의 어떤 재고가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행정 공백이라는 게 별로 안 나타난다는 게 그냥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봐서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소무천왕은 정말 이 기회가 엄청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1, 2, 3, 4번 보면은 이 다 왕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사명 같은 그치. 경우도 특히 일본 그렇고 특수 상황에서는 천황이 딱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저거는. 신사 대사 같은 것도 이거 천왕의 천황 고유 고유 권한이죠. 권한이거든요. 이거. 딴 사람이랑 안 되죠. 이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또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해석도 보이더라고. 어떤 거냐면 일본이 이제 천황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게 의례적인 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 8세기 전반에 질병에 맞서는 천황의 어떤 그 지위나 역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례적인 게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돼서 이후에 이제 그 귀족들이 굉장히 이제 석관 정치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헤이안 시대에 넘어가는데 이 귀족들이 이제 너무 이제 황권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황제가 천황이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의례는 천황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발점이 이 8세기 전반으로 보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시점을 통해서 왕이 뭔가 의례를 주관함으로써 뭔가 역할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승왕경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밀교 쪽이잖아요. 탄타 쪽. 이게 이쪽이 약간 의학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티베트 같은 경우도 이 탄타 불교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승려들이 샤먼 역할도 하고 의사 역할도 아직도 한단 말이죠. 이 밀기 쪽이 상당히 의학적으로 뭔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신라에서도 밀기호가 보급되면서 밀기호 승려들이 막 일부를 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일본 법사 같은 경우도 신라 공제병을 치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때 상당히 밀기호가 그 동아시아 의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번에서 불교적인 거 얘기하면서 최승환경을 주요 사찰의 탑안에 넣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사찰이라는 게 이 효무천왕이 이 전염병 때문에 741년경부터 전국적으로 호국기원 사찰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찰에다가 이런 병전을 집어넣는다는데 이게 또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라고 나오대요. 아, 뭐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지? 사찰을 건립한 게? 호국기원 사찰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음, 이게 당나라 유학승 진원을 따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그 국왕이 전국적으로 그 전국의 그 주요 도시에다가 절을 세우고 거기다가 호국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 자체가 당나라 특히 축천무 시기 때 있었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걸 또 생각해보니까 이때 네. 만든 사찰들은 산에 있는 사찰이 아니겠네. 다 도시에 있는 사찰들이겠네. 그렇죠. 음. 도시의 주요 회합 장소에서 저렇게 이제 한 거구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시기에 좀 약간 좀 자세한 설명이긴 한데 일본이 이제 그 지방 행정 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최상위의 어떤 그런 거를 국으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그치, 같이 그치. 국으로 해서 쿠니. 군이라고 하는데 이 국으로 편성을 하는데 국마다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산지대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이거는 국가에서 관할하는 사찰이라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제가 의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탑안에 어떤 경을 넣을 때 그 사찰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문사, 내재돼 말사 이런 거부터. 네, 그렇죠. 뭐가 내재돼 있냐면 지금도 어려운 게 종교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종교인은 정치랑 지금은 종교랑 정치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지만 어쨌든 종교인들은 세속인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예전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이 종교인들 통제가 굉장히 왕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잘 통제하면 그만큼 국가 권력이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사실 삼을 수 있는데 이점호 천황이 아까 말했듯이 호국 사찰을 짓고 기존에 있었던 사찰 중에 중요한 사찰들을 호국 사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국에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밑에까지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이 쇼문천왕이 이 역병 737년 이 역병 이후에 자기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 맥락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나라 가면 항상 가운데 있잖아요. 동대사, 도다이지. 도다이사. 거기 있는 대불 그 하는 것도 이 질병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세기 전반에 너무 질병이 많이 퍼지니까 좀 대불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걸 소원을 빌자 해가지고 천황이 이제 그때 몸무천황인가? 그때 천황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도다이지에 있는 엄청난 크게 지은 그 대불 있잖아요.
그 대부를 만들면서 이 국가의 역병을 좀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의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불교라는 게 결국은 이 역병을 극복하기 위한 천하의 어떤 정치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역병을 통해서 가장 이득 본 건 쇼무천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의회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된 거고. 그렇죠. 귀족들이 일단 쓸려 나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뭔가 휘어잡을 수 있는 항체도 생기고. 항체도 생기고 절대 안 죽어요. 병으로 안 죽어. 이 후대에 있는 애들도 안 죽어. 그러니까 재미는 사실은 왕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왕도 죽고 신라도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신하들은 죽었는데 왕은 살아남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놈이 권력을 잡는 거지 뭐.